2030년,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바로 그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일본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교될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IEA는 2030년까지 전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945테라와트시 안팎으로 일본의 현재 전력 소비량보다 약간 큰 규모로 비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 혁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의 세상 같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물리적 자원을 집어삼키는 하마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하마의 식욕을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냥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를 송전망을 건설하는 속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미국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는 전력망 포화로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연결이 지연되거나 대기 물량이 쌓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실리콘밸리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들리는 아이디어를 아주 진지하게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구상은 이렇습니다. 서버와 GPU를 탑재한 궤도형 데이터 센터를 올리고 위성 간 광통신 같은 방식으로 연동해 연산 자원을 확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도이자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이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계획이 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까지 밀어 올릴 핵심 열쇠라고 불리는 걸까요? 더 나아가 이 기술이 어떻게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계획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AI가 만든 물리적 한계를 우주에서 풀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자 스페이스X의 8천억 달러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인류의 가장 담대한 도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데이터 센터는 이제 3가지 거대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AI 혁명의 발목을 잡는 물리적인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 임계점은 바로 전력 종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센터 확장 속도에 비해 전력망 확충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거나 계획보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최첨단 전기차 수백만 대를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 북부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북부는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 허브 중 하나로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과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부족이 너무 심각해진 나머지 지역 전력 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전력망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연결을 대거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빅테크들을 줄 세워놓고도 전력망 연결 지연과 인프라 부담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허가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AI 발전의 속도를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본질적입니다. 바로 자원 고갈이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일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는 하마이기도 합니다. 수십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 상상도 못할 양의 물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챗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냉각 과정에서 상당한 물 사용을 유발하며 일부 추정에서는 수백 밀리리터 수준의 간접적 물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수억, 수십억 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은 연간 수십억 리터 이상의 물을 냉각 등 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웬만한 중소도시의 연간물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바로 물리적 취약성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자산을 전쟁, 테러, 자연재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지상 건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아시아의 핵심 데이터 센터 허브가 파괴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강력한 지진이나 허리케인이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을 덮친다면요. 우리의 금융 시스템, 의료 기록, 국가 기밀 데이터가 한순간에 마비되거나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내 나라 영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상은 더 이상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부와 기업들은 데이터 백업 및 분산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든 적의 미사일이나 폭격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력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냉각에 필요한 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협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결국 지상은 더 이상 데이터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I라는 인류의 꿈을 담기에는 지구라는 그릇이 너무 작고 깨지기 쉬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면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말 우주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혹시 바닷속 깊은 곳이나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은 어떨까요? AI 인프라의 미래를 건 인류의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들을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 높은 우주, 깊고 차가운 심해, 그리고 뜨거운 원자력 발전소의 바로 옆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마치 미래를 건 거대한 체스 게임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수는 엄청난 장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 우주입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로 우주 기반 AI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고 스페이스X도 데이터 센터의 우주 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바로 무한한 공짜 자원입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24시간 내내 가려지는 일 없는 강력한 태양광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처럼 땅을 파고 연료를 태우고 송전망을 깔 필요가 전혀 없죠. 둘째는 냉각입니다. 우주의 극저온 환경은 대류가 없기 때문에 복사 냉각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앞서 말했던 매년 도시 하나가 쓸 물을 증발시키던 그 엄청난 냉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입 비용입니다. 스페이스 X 덕분에 발사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장비를 올리려면 초기 CAPX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톤에 달할 데이터 센터 장비를 모두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필요하죠. 기술적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볼까요? 하늘의 정반대, 바로 심해입니다.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니 이것도 우주만큼이나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이미 현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나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 바다 밑에 거대한 원통형 데이터 센터를 2년 동안 가라앉혀두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심해 데이터 센터의 서버 고장률은 지상 데이터 센터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깊은 바닷속의 차가운 물은 열을 식히는데 너무나도 효율적인 자연 냉각수였습니다. 둘째,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산소 대신 부식을 막는 질소가스를 채워 넣었더니 기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엄청난 효율과 안정성, 정말 완벽한 대안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해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바다 밑에 설치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끌어올려야 하죠. 더 큰 문제는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바다 밑에서 끊임없이 열을 내뿜는다면 그 주변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우주나 심해처럼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발밑 땅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 연계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아주 작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직접 공급하려는 방식입니다. 빅테크들은 이미 이 아이디어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4년 펜실베이니아 서스퀘어나 원전 인근의 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약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SMR 개발을 이끌 핵융합 및 원자력 기술 전문가를 영입했고요. 왜 그럴까요? SMR은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막대한 양의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이 방식의 가장 큰 허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 등 우리가 수십 년간 풀어오지 못한 숙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주는 무한한 자원을 약속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해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지만 유지보수와 환경 문제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원자력은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해법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계속 돌리기 위해 인류는 그야말로 문명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의 경쟁은 앞으로 AI 시대의 인프라 패권을 누가 쥐게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와 심해, 그리고 원자력을 넘나들며 AI 인프라의 미래를 위한 인류의 담대한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무한한 태양광과 자연 냉각이라는 장점을 가진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비전으로 보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투자든 장밋빛 전망만 보고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단순히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비용만 해결되면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더 근본적이고 냉혹한 현실의 벽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벽이 3개나 버티고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격수, 우주 방사선입니다. 두 번째 벽은 한번 헤어지면 끝인 관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수리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벽은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천문학적인 실패 비용이죠. 지금부터는 이 장밋빛 계획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 우주 방사선부터 시작하죠. 지구는 다행히도 강력한 자기장과 대기층이라는 보호막 덕분에 태양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방사선 대부분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전자기기는 무방비 상태로 이 보이지 않는 총알 세례에 노출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고요? 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반도체 칩을 때리면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을 치고 지나가듯 메모리의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비트 플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0이 1로 1이 0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상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주에서 날아온 방사선 입자 하나가 결정적인 데이터 값을 담고 있는 메모리 비트 하나를 딱 건드려서 0을 1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AI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시작하거나 치명적인 오류를 내뿜으며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 금융 시스템의 계산 착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방사선 환경에서 오류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방사선 내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칩이 엄청나게 비싸고 느리고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이 특수 반도체 시장은 BAE 시스템즈 같은 소수의 전문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가격과 조달 측면에서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우주용 핵심 부품은 특정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위성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칩을 도대체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 경제성과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수리 및 유지 보수의 불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서버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엔지니어가 와서 부품을 꺼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몇 시간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저궤도에서 시속 28,000km로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GPU 하나가 고장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수리하시겠습니까? 우주인을 보내서 우주 유영을 하며 납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번 쏘아 올리면 그 위성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실상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고장 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엮여서 돌아가는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지상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 디스크, 전원 등 다양한 하드웨어 장애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운영은 이를 전제로 한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조금의 고장만 나와도 수만 개의 위성 중 수백 개가 매년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자산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궤도를 떠도는 거죠.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저 데이터 센터 기억나시나요? 고장률이 지상의 8분의 1에 불과했다는 놀라운 결과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효율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닷속 깊은 곳 역시 한번 설치하면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벽, 모든 리스크가 돈으로 귀결되는 천문학적인 실패 비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발사 비용만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위성 제작비, 발사비는 물론이고 이 모든 것을 담보하는 우주 보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까요? 실제로 인공위성 하나를 발사할 때 드는 우주 보험료는 프로젝트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자료에 따르면 발사보험이 위성 가치의 약 15%에서 25%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만약 10조 원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보험료로만 약 2조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단 한 번의 실패가 불러올 결과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한 대에 데이터 센터 위성 다수를 실어서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로켓이 발사 과정에서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단순히 로켓 한 대를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실려있던 수천억, 어쩌면 조 단위 가치의 자산이 단 몇 초 만에 공중에서 불꽃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재앙적 손실입니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원대한 꿈은 우주 방사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물리적 제약,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살벌한 경제 논리라는 세 개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경제적 난관들을 인류가 기어코 극복해낸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진짜 위험은 이런 내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계획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외부의 문제, 즉 우리 스스로가 자초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수만 개의 데이터 센터 위성이 수명을 다하고 우주 쓰레기가 되어 지구 궤도를 뒤덮는다면? 그리고 특정 국가나 기업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을 독점하여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계획이 들이우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우주 쓰레기와 AI 패권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1978년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와 버튼 쿠르팔레가 발표한 논문에서 충돌이 또 다른 파편을 낳는 연쇄 반응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우주 쓰레기, 즉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로켓 파편 같은 것들의 밀도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는 이론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주 쓰레기 하나가 다른 위성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로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파편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들을 연쇄적으로 때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파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결국 지구 저궤도 전체가 파편 구름으로 뒤덮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궤도에서 움직이는 우주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시속 28,000km, 소총 총알의 1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1cm짜리 작은 파편 하나가 가진 파괴력이 달리는 트럭과 맞먹는 수준이죠.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우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GPS, 일기예보, 국제통신, 국가안보위성까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우주 자산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공멸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냐고요?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작동 중인 위성은 약 1만 기에서 1.4망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하나만 해도 이미 약 9,000이 이상을 쏘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장기적으로는 42,000이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중국 등이 계획하는 위성까지 더해야겠죠? 게다가 여기에 수만 개의 데이터 센터 위성이 추가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 궤도의 교통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해질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에는 스타링크가 매주 약 1,600건 규모의 근접 조우에 관여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본격화되면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전체의 미래 자산인 우주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두 번째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AI 패권의 독점과 보이지 않는 무기화입니다. 우리는 앞서 데이터 주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라의 데이터는 내 영토 안에 둬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 개념을 한 단계 뛰어넘어 AI 주권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대부분을 우주에서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스페이스X나 혹은 중국의 특정 국영 기업이 지구 궤도의 전 세계 모든 지상 데이터 센터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첫째, 경제적 통제력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에게 AI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석유를 독점했던 카르텔처럼 AI라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의 가격과 공급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내고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군사적 정치적 통제력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우주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적국의 암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며 AI를 활용한 자율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 공격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신의 눈이자 신의 두뇌를 손에 넣는 셈입니다. 데이터 주권을 넘어 한 나라의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 즉 AI 주권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망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우주를 새로운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위성 인터넷망 구축에 나섰고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 역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규제할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1967년에 만들어진 우주조약기입니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약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 AI를 독점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우주는 법이 없는 서부 개척 시대와 같습니다.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계획은 성공하는 순간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물리적 재앙과 AI 패권 독점이라는 지정학적 재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껏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가 맞이한 세 가지 종말의 신호부터 우주와 심해, 원자력을 넘나드는 AI 인프라의 미래 전쟁, 그리고 우주 방사선과 수리 불가능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까지.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했을 때 찾아올 캐슬러 신드롬과 AI 패권 독점이라는 끔찍한 그림자까지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실패하면 조 단위의 돈이 날아가며 심지어 성공해도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와 빅테크들은 이 계획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AI의 전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기술자적인 순수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현실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내부자 주식 거래에서 거론된 최대 약 8천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투자자 설득용 명분으로까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페이스 X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상장 기업입니다. 언젠가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거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려면 투자자들을 설득할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스페이스 X의 스토리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화성 탐사와 우주 여행이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죠.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언제 돈을 버는데요? 화성 식민지 건설이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멀고 불확실한 꿈이죠. 그런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수조 달러짜리 시장을 정조준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자본은 이미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 단위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성장세는 더욱 폭발적일 겁니다. 수요는 이미 차고 넘치다 못해 지상의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앞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페이스X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지구의 전력과 부지 문제 때문에 AI 혁명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재사용 로켓 기술로 이 거대한 수요를 우주에서 독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돈이 될까? 라는 의문이 가득했던 화성 탐사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의 수요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력. 이것이야말로 스페이스X의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IPO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자 최고의 스토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이 새로운 우주 경제의 지도가 그려지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직접 플레이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단연 스페이스X입니다. 아직 비상장 상태지만 언젠가 다가올 IPO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들의 기술 발전과 사업 계획을 꾸준히 추적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어쩌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뒷받침하는 이네이블러 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금광이 개발될 때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우주 방사선을 견디는 이 특수 반도체 없이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 가볍고 튼튼한 신소재,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 등 이 거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숨은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입니다. 바로 우주 인프라가 완성되었을 때 혜택을 볼 수혜 기업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만약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정말 현실이 되어 AI 연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면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할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비용 구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AI 신약 개발, 자율주행, 기후 예측 등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게 되겠죠. 이것은 지금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 나온 대안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AI라는 인류 지성이 만들어낸 물리적 한계를 우주라는 인류의 가장 담대한 꿈으로 풀어내려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부의 기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가장 거대한 산업혁명이자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